보복운전은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차들이 속도를 내기 쉬운 이른 새벽 자동차 전용 도로. 터널에 진입한 순간 왼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따라 멈춰선 순간 속도를 내며 달려오던 대형 화물차가 차들 옆으로 비켜갑니다. 터널 아니고 전방 주시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오던 차량이 미리 예측을 못해서 화물차가 가해차량 피해자 차량을 충격할 뻔했던 그런 최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터널에서 아찔한 순간을 만든 이 승용차.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 이 지점부터 여수까지 24km를 추격하면서 급제동, 급차선 변경, 심지어 터널 안에서 급제동하에서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십 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대상은 뒤따르던 김민석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김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김 씨는 도로에 주차된 차들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던 게 발단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상거리에서 우회전했는데요.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땡문으로 가니까 멀리서 차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핸들을 약간 이렇게 했어요. 주행 차선. 거기를 약간 바퀴가 바꾸고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걔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후방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클락션을 빵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고 이렇게 또 다시 이제 갈길 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고 따라가는 거죠. 지나간 줄 알았던 차는 김 씨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위협은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급점검한 10여 차례. 세우라고 손짓하며 소리도 칩니다. 세게 달리면 쫓아와가지고 또 앞에 서버리고 그랬거든요. 앞에 승가마에서 한 13번인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최고로 가까웠을 때가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30cm 정도. 터널에서도 급정거는 계속됐습니다. 뒤에 오는 차가 차를 박아볼까봐 일단 가져오는 게 생각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나요. 30분 동안 이어진 위협은 김 씨의 회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씨를 쫓아온 겁니다. 자기들은 차가 좋은 차인데 왜 국산 차가 안 되느냐. 사과를 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을 왜 사과를 안 하냐. 우리 직원을 불러달라 이거예요. 세게 넣는 사람들을 차를 앞을 막아치는 거였죠. 차가 나가니까 그
그 차에 이제 그 직원도 휩쓸려 갖고 나간다 이게요. 김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 걔들 기분 나빠서 걔들도 제가 가정될 것 같고. 경찰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1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동승자까지 같은 혐의로 구속한 건 이례적입니다. 차선을 변경해서 오는 게 기분이 나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요. 동승자들이 좀 운전자와 같이 좀 운전자 행위에 대해서 좀 손을 내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서 되니까 같은 이 단체 심리에 의해서 더욱더 좀 부추겨졌던 것 같고요. 그 차량 자체 운전하는 자체를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이걸 응하라고 나서는 도로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되갚아주겠다는 심리. 보복운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에게 상향등을 깜빡이는 것. 갑자기 끼어들어 나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이게 뭐야 얘? 그냥 원래 가야지 차선이야. 나에게 경적음을 울리는 것에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일단 화가 나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도 차를 세우고 위협 운전에 상대 운전자 폭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걷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보복을 당한 상대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현경 씨는 최근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당한 일이 상대 차량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위험 운전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뭐 100%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심한 보복 운전을 한 게 된 거죠. 상대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와 급차선 변경을 하며 이 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10분간의 질주를 벌인 차는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두 차가 만난 지점은 고속도로 진입 구간에서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차 오른편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려던 상대 차량에게 상향등을 켜며 비켜주지 않았던 게 화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가방에 키고 들어오니까 저도 많이 놀랬고, 저는 그 사람의 이제 감정 같은 거는 사실적으로 없었죠. 주의적으로 이제 상향등을 켰을 뿐인데, 그분은 거의 뭐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저한테 보복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차를 타면은 그런 상대 차량이 어떻게 저한테 대할까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차를 굉장히 차 몰 때도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이처럼 보복 운전은 무심코 한 행동 혹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112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신고를 한 곳은 고속도로. 네, 도로에서요. 어떤 차가 지금 차 바꿔서 유리창 부수려고 그래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사건의 원인은 오른쪽 갓길에서 진입하려던 차를 끼워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새 옆 차선으로 다가온 차는 자신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은 게 화가 난 듯 거친 말을 합니다. 비상카페 탔으면 비켜드렸잖아요. 아저씨가 운전 조심하게 하세요. 반말하지 말고. 비상등을 안 켜서 몰랐다는 해명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상대 운전자는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3단봉을 꺼내 휘두릅니다. 네, 지금 안전시장 깨졌고요. 지금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상향등을 번쩍이며 멀리서 달려오는 차량. 경적까지 울리며 차로를 비켜달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비켜주지 않자 막걸리병을 던지더니 옆으로 다가와 소리를 칩니다. 112에 신고해요. 지금 막걸리 터뜨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제 차에다가. 취한 것 같아, 저 남자요. 네네, 고발할 겁니다, 있어요. 피해 운전자는 단지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알았을까요? 박지훈 씨도 최근 무섭게 돌변한 운전자 탓에 온 가족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여기죠. 여기서 급정을 한 내리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급정을 해서 제가 한 거죠. 이 얘기 잘해서. 갑자기 앞차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박 씨를 향해 무언가를 휘둘렀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급히 이곳 인도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차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앞차와 제 뒤차. 갑자기 이러니까요. 꿈에서 생각 못한 거죠.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나가는 차 불빛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반짝하는 날카로운 요것만 보였거든요. 뭐 발걸이처럼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인도로 일단은 피하게 됐습니다. 일단 위험하니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차들이 줄지어 멈춰선 사이로 두 남자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장을 보고 경주로 오는 길이었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상황은 추월로를 달리던 앞차에 상향등으로 비켜달라는 신호를 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급정거를 하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무슨 상황인지 다가간 박지훈 씨에게 트렁크에서 꺼내 휘두른 건 망치였습니다. 말도 없어. 그냥 무조건 믿으래. 니는 그래서 우리가 소년하면 뒤적하면서 깜빡 이기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그 기분 나쁘다면. 이건 이해해요, 그 마음은. 근데 그걸로 죽일 정도가 되면, 죽인다고 달라질 정도가 되면 이거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박 씨가 더 화가 난 이유는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 임신 중인 부인과 4살 배기 아들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도로 한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내릴 수도 없고 애는 울고 신랑 자꾸 도망만 가고 이러니까 경찰은 빨리 안 오고 조금 많이 무서웠어요. 사소한 시비가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 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돌변하는 순간 운전자도 달라집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훨씬 더 힘이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가 마치 내가 차를 몰고 있을 뿐인데 그 차가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런 그 과도한 자기애적인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애적인 그런 환상에 빠지는 거죠. 물론 병증으로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조울증이라든지 충동 조절을 못하고 간헐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충동 조절의 장애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질병의 한 증상으로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보복운전의 원인을 병으로만 돌리기엔 무리입니다.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복운전 가해자 17명을 입건했습니다. 끼어들기, 상향등, 경적음, 추월로에서 서행한다 등의 시비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해 운전자들의 성향이 어떤지가 궁금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뭐 직장도 뭐 평범하게 다니시고 그 가장이고 뭐 심지어 이제 가족도 같이 태우고 있던 분인데 뭐 평소에 폭력적이신 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분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옆에서 뭐 말리는데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순간 그 부인의 말을 잘 못 듣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예. 운전자들을 상대로 보복운전 경험을 조사해봤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해봤고 10명 중 1명은 보복운전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평범한 가장도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무엇이 그렇게도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차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전국의 자동차 동호 회원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데 자동차는 참 편리한 수단입니다. 오늘 모임 장소는 한 딸기밭입니다. 김연아 이거 봐. 우와. 이 얼굴만 하다. 먹을래? 한 입만 먹어. 이야, 잠깐만. 운전을 취미로도 즐긴다는 100여 명의 운전자들 가운데
보복운전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직접 보복운전을 해봤다는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빨리 안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제 속도 내서 갔더니 옆에 차가 빠지니까 확 와가지고 앞으로 끼어들었을 때 식은땀 쫙 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그래서 바로 그때 진짜 너무너무 기절할 정도로 너무 놀라가지고 휴게소 바로 들어가서 좀 쉬다 왔죠. 갑자기 외제차가 그냥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로 클락션 눌렀는데, 차선 바꾸면 또 막 길을 막고 또 바꾸면 길을 막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옆에 붙여가지고 창문 여니까 젊은 새끼 운전 뭐 그따구로 하냐면서. 예. 저는 이제 애기들하고 가고 있을 때 너무 위험하게 확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똑같이 위험하게 껴들기를 한 경험이 있어요. 예. 하니까 이제 아파트까지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복운전의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거의 다 대부분이시네요. 그죠? 14명 중에 9명이 보복운전을 당해보기도 직접 해본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했을 때의 심정을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이만큼 남들은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리를 자기들은 얌체처럼 가운데로 끼려고 할 때는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앞에 와서 차 세워서 차 내리시라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제 운전하고 좀 열어놓는 창문으로 들어와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쫓아가면서 클락션이랑 경적을 울렸더니 라이트도 켜고 했더니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그러는지. 그때 이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거죠, 저는. 쫓아가서 그 차를 앞지르기 해서 똑같이 담배 한 까치를 버리기에는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차에 있는 재떨이를 그냥 창문에다 대고 다 부어버렸어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너는 네 갈 길 그대로 가는 거냐라는 이제 심리가 발동하게 되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또 쫓아가서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이제 뒷차가 본인 빨리 가겠다고 뒤에서 막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밤에 이렇게 좀 짜증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좀 천천히 가게 되면 뒷차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가서 이제 뭐 이런 소심한 복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행동으로 위협을 느꼈거나 불쾌감이 들었을 때, 얌체짓을 하고도 미안하다는 표시가 없었을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내가 느끼는 분노를 정말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걸까요? 진짜 모르는 걸까요? 운전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운전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와 복잡한 시내도로를 하루 3시간 이상씩은 운전한다는 남녀입니다. 경찰을 모는 50대 여성, 운전에 자신감이 넘치는 40대 남성, 장롱 면허를 꺼내 석 달 전 다시 운전을 시작한 30대 여성, 성격이 급하다는 20대 남성 등입니다. 운전자들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는 도로 상황을, 또 다른 한 대는 운전자를 촬영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복잡한 도로 상황을 알아보는 실험이라고만 알리고 평소처럼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뒤 블랙박스를 수거해
운전자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버스의 거친 운전, 갑자기 끼어드는 차, 야따 진짜 장난하나. 아니 사고 나서 조금 피해가는 걸로 그렇게들 그냥. 경적음, 방향 지시 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앞길을 가로막는 차에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인데도 화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나눠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실제 실험의 목적입니다. 분석이 끝나고 운전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며 당시에 왜 화를 냈는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경적음을 들었을 때 경적음을 빵 들리게 되면 일단 저한테 너무 지적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경적을 계속 누르면은 좀 재촉하는 것 같고 빨리 가야만 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 운전자는 경적을 울릴만 했다며 상대방을 이해했습니다. 네,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껴들고 저도 뭐 그런 상황들을 많이 운전하면서 하니까 그렇죠. 다음은 끼어들기. 끼어드는 차에 화를 낸 운전자들은 상대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쪽에 누가 오든 말든 자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알고도 네가 속도를 줄여라 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더 괘씸한 건가요? 그렇죠. 무리하게 들어올 때는 뭐 저를 무시한다던가 난폭 운전이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뭐 무시해서 끼어들었다라든지 그런 네. 생각일 거다라는 거는 누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가 화를 내는 거고. 하지만 줄이길 때 새치기 하는 차에도 양보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급한가 보다 먼저 가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양해하죠. 뭐 우리나라 교통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냥 어떨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2차선에서 이렇게 끼어들 경우도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그냥 일단은 자기가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아 니들이 서거나 피해 가겠지 하고 당연시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도로의 무법자 개념으로 그렇게 운전하니까 그럴 때는 좀 뭐 화가 나야죠. 예. 하지만 이주영 씨는 영업용 차에는 관대합니다. 굳이 나쁘게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은 업으로 하루 종일 저기 버스에서 운전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인다 싶어서 저는 봐줘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비상등이 미안한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상 깜빡이를 켜준다거나 그런 정도의 표시만 해도 솔직히 화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아,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알고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화는 덜 나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비상등을 켤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면 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기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될 때는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상황은 뒤에 아직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끼어들어도 그 뒷사람이 별로 놀랬을 거다 아니면 뭐 이런 감정이 별로 없는 거죠. 상대 운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운전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이 분노라는 거는 그 인간의 이 감정인데 이 감정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이 감정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이렇게 분노라는 이 감정이 생긴다. 도로에 선 줄이 긴 상황. 옆차가 급하게 끼어든 이유를 뒷차 운전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겠지가 아니라 얌체 같다고 생각한 순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화가 났다 해도 언제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동안에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복운전의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빠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주말을 맞아 혼잡한 공항.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여행객들이 몰려듭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없으니 곤란한 틈을 타 새치기를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30분을 지켜봐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 양쪽 길의 줄이 1k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긴 줄 사이로 새치기하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차선을 30분 동안 지켜봤더니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계속 이어집니다. 운전할 때만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공항에서 만난 운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운전하실 때요? 네, 끼어들기 안 하세요? 하죠. 운전하실 때는? 네. 근데 이런 데서는 다 보는데 안 되죠. 다 보는데 안 돼요? 예, 눈이 예. 네, 마음으로는 좀 끼어들기 하고 싶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끼어들기 하지는 못하고요. 운전하실 때는 어떠세요? 운전할 때는 급할 땐 끼어들기 하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또 차 아니고 제가 막 이렇게 오픈되어서 보여지는 건 아니니까. 운전하는 경우는 사람을 직접 마주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 지나가면 그만인데 여기는 이제 다들 이렇게 대기하고 서 있고 대면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끼어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그런 건 있죠. 운전 중 보장되는 익명성은 화가 났을 때 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끼어들었잖아요, 갑자기. 미끼니까. 뭐라고? 뛰어버리네. 얼른 가야!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익명의 이 상황과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볼 거다라고 해주는 그런 전제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평소에 그 환경적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덜 의식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특히 운전을 하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어렵고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쉽고 또 화를 공격적으로 표현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 간의 의사소통만 잘 돼도 보복운전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소통 단절로 결국 보복운전까지 이어진 경우는 흔합니다. 서우연 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로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 씨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가 휴일을 맞아 가족끼리 친척집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 함께 타고 있던 아기와 아내가 놀랐지만 그 차량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가버렸고 그래서 화가 나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정거를 하니까 아기가 그것 때문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창문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냥 내리라고 하니까 그냥 쓱 가버리더라고요.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오른쪽에서 창문을 내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서우연 씨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상대 운전자가 사과는커녕 욕을 하자 더 화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옆으로 이렇게 가서 대각선 쪽 뒤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욕을 해요. 서 씨는 화가 나 급기야 차를 세웠습니다. 물론 제가 집요하게 따지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손이라도 한번 흔들고 비상깜빡이를 켰으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욕을 했냐. 실제로 보복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다면 용서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미안하거나 감사하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예비 운전자들이 안전교육을 마치고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필기시험까지가 도로교통 이론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예비 운전자들은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운전면허 이거 필기시험 합격하셨나요? 네. 몇 점 받으셨어요? 82점. 그럼 혹시 뒷차한테 미안하다거나 감사하다는 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문제에 나왔거나 아니면 뭐 배운 적 있으세요? 아니요. 혹시 아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려서 미안하다는 못하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쎄 그냥 갈 것 같은. 글쎄요 그냥 손 이렇게 뻗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깜빡이는 거? 그거 잠깐 눌러주던데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건 봤는데 그런 거. 23명에게 물어봤더니 절반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들 간의 소통 신호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도로교통의 비언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언어적인 수단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운전의 오류를 보면서 상대방한테 미안함을 표출하고 싶을 때도 비상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국제적인 상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상당히 그런 방식으로 비상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인식을 좀 더 확대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당한 지용훈 씨도 경찰의 재조사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다고 말합니다. 지용훈 씨가 당한 사고를 목격자 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왜 저래? 2차로에서 가던 차량이 1차로에서 가고 있던 지용훈 씨의 차량을 칩니다. 운전자는 차를 세우더니 오라는 손짓까지 합니다. 나쁜 놈이네. 어느 정도 위험한 순간이었을까? 지용훈 씨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마주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차가 처음 만난 건 사거리였습니다. 지용훈 씨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를 피해 옆 차로로 진입하자 경적이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거친 말이 오갑니다. 왜? 어떡하냐고? 왜? 뒤에 깜빡이 꼈잖아, 깜빡이. 깜빡이가 보이나? 운전 그 양보하면 되지, 그거. 양보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차로 변경이 발단이 된 시비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맞은편에서 그때 흰색 SUV 차였었는데 아마 그 차가 1초나 2초 정도 좀 더 앞으로 왔었으면은 아마 저랑 정면 충돌까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차도 제가 넘어오니까 중앙선 넘어오니까 얼른 피하더라고요. 아 정말 사고 안 난 게 그 차랑 사고 안 난 게 어떻게 보면 천만 다행이죠. 경찰의 수사는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시작됐습니다. 그게 억울하다는 게 일단 이게 여기 교통수사과로 이게 넘겼는데 그 경찰관이 이게 단순한 교통 처리로 이게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순한 교통 처리가 이게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보복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갖고 우연히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사고 장면이 확실하게 찍힌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았고 다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면은 영상이 그래도 이번에는 좀 사건은 좀 그럼 교통사고는 과실이고 그 폭행이나 그 폭처법 같은 부분들은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고의성이 보여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똑같은 사고를
A라는 경찰서에 가면은 이건 보복운전 아니다라고 해서 아예 처리를 안 해주고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거나 또는 난폭운전으로 범칙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찰서 가면은 그걸 보복운전으로 해서 처벌하는. 경찰서마다 다르고요. 기준이. 또 경찰관마다 달라요. 여태까지 보복운전에 대한 처리 지침이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경찰은 최근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급정지와 진로를 위협하는 것, 밀어붙이기, 차에서 내려 욕설, 뒤에서 바짝붙어 경적을 누르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기 위주의 판단이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위험하구나, 위험했구나,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은 보복운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공격을 했을 때는 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좀 갖게 할 수 있도록 좀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보복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처벌은 매우 무거워집니다. 이리저리 차로를 변경하다 갑자기 급정거한 운전자. 단순한 난폭운전으로 처리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가 멈춰선 뒤 덜컹거립니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는데 택시기사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설 경우 뒤차가 들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택시기사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거기서 멈췄다는 것은 그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뒤차가 들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춘 것이다. 따라서 그것도 일종의 보복운전을 인정한 겁니다. 그 판결대로라면 앞으로는 그 누구든지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옆 차로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서행을 하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왜 이래? 옆에 차를 세우자 화를 냅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두 운전자가 말다툼을 하는 동안 뒤따르던 차들이 줄줄이 멈춰섭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시작된 원인은 워셔액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검정색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며 옆 차선으로 이동했을 때 유리창에 워셔액이 튄 겁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뭘 그러세요? 그 주행 중에 쓰지 언제 쓰는데요? 앞유리를 닦았던 운전자는 상대방이 괜한 시비를 걸었다는 반응입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 갑자기 차 앞유리에 물방울이 번집니다. 앞차가 뿌린 워셔액이 튄 겁니다. 화가 난 운전자는 갑자기 속력을 높여 추월을 하고는 워셔액을 여러 번 뿌려댑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는 사소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화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OECD 선진국 상당수에서 공통적으로 보복운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촉박성, 시간적 압박도 커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뭔가 사회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수단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로교통 상황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표출할 수 있는 문화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상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 문화가 필요하고요. 혹은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처벌한다면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건 순간이지만 오랜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Don't act like you don't know what I came for.